네, 이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쪽에서 엑셀넷에 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유주연입니다. 이번 엑셀넷은 트랜스포머의 네트워크를 개선한 트랜스포머 엑셀이라고 하는 것의 확장판 성격의 모델이고요. 여기서의 엑셀이라고 하는 것은 엑스트라 롱이라고 하는 뜻으로 기존 트랜스포머보다 좀 넓은 범위의 문맥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던 논문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넷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구조, 그래서 껍데기 구조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 구조에서 포지셔널 인코딩과 인코더, 그 다음에 셀프 어텐션, 이 셀프 어텐션의 행렬 계산 등 이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트랜스포머의 껍데기 구조라고 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 부분은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인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인코더 부분은 트랜스포머 입력 블록이라고 하는 한 개의 인코더를 이루고요. 이 인코더의 가장 밑에 있는 인코더부터 위에까지 차근차근 전달이 가능해집니다. 그 인코더 값에 포지션 인코더를 결합해서 디코더로 넘겨주게 되는데요. 인코더의 개수와 디코더의 개수는 항상 일치하게 되고, 이 하나의 인코더 안에는 한 단계 인코더 안에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애드 노멀라이제이션은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각 인코더와 디코더가 내부적으로 일단 각각 중요한 틀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인코더에서 인코딩이 되고 나면 다시 이거를 디코드로 옮기고 그래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에서는 인코더가 6개가 쓰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역시 6개가 쓰이게 되는데, 인코더의 기본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셀프 어텐션 구조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는 역시 마찬가지로 셀프 어텐션 구조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그대로 있는데, 인코더와 디코더 어텐션이 하나 추가가 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셔닝 인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각각 입력 인베딩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벡터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벡터들은 모델이 학습하는 특정한 패턴을 따르게 되는데, 이 패턴은 모델이 각 단어의 위치와 시퀀스 내에 다른 단어 간의 위치 사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벡터를 추가를 함으로써 나중에 인베딩에 추가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펄이나 키나 밸류 값들을 이런 벡터들을 나중에 추가하게 되었을 때 단어 간의 거리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셔널 인코딩을 하는 방법은 그 뒤에 보시면 이제 포스라고 하는 것과 i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위치가 결정되는데, 포스는 입력 문장에서의 인베딩 벡터의 위치가 되고요. i는 인베딩 벡터 내의 차원의 인덱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스하고 i의 인덱스를 가지고 포스가 2i일 땐 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포스의 2i 플러스 1일 때는 코사인 함수를 사용해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코더와 이제 다음은 인코더 부분인데요.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텐션 부분하고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은 두 번의 선형 변화를 수행해서 그 사이에 렐로 함수를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인코더 부분은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입력된다고 했을 때 각 단어의 벡터가 셀프 어텐션을 통과해서 Z라고 하는 부분들, Z1 여기 Z2, Z3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입력을 통해서 하나의 인코더가 수행이 되고, 이 인코더가 수행이 되면
여기서 나온 출력 값이 그 다음 인코더로 다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인코더가 수행이 되면 그 인코더의 출력 값이 다시 인코더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셀프 어텐션 부분인데요. 셀프 어텐션 부분은 각각 타깃이된 입력에 키와 밸류를 만들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고 히든 상태값, 즉 다시 말해서 밸류 값을 내적시켜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추가하게 돼서 이 자체가 하나의 어텐션 밸류를 만들게 되는데요.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텐션 부분의 Q는 T-1 시점의 디코더 셀에서의 은닉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K는 키값, 그래서 모든 시점에서 인코더 셀의 은닉 상태들, 그리고 V는 밸류 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으로 싱킹과 머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베딩을 하게 되면 X1, X2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X1과 Q1과 K1과 V1이라고 하는 컬이라고 하는 부분의 Q1과 키라고 하는 부분의 K1 그리고 value라고 하는 V1들이 각각 싱킹과 그 머신에 대해서 각각 다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싱킹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계산할 때 Q1하고 K1을 내적해서 112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역시 Q1과 K2에 대해서 96이라고 하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8이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래서 각각 다른 값들을 또 얻어내게 되고요. 이것을 소프트맥스 값에 의해서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맥스 값에 의해서 나온 0.88과 0.12라고 하는 두 가지 값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서 0.88이 훨씬 더 높은 값을 취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V1을 결합시켜서 하나의 값, 우리가 이걸 서메이션 시켜서 값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단어 인코딩에 있어서 각 단어의 표현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는 현재 위치의 단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전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입력 단계의 각 입력 단어들의 밸류 벡터에 이 어텐션 스코어를 곱해서 현재 어텐션된 단어를 남겨두고 그와 관련 없는 단어에는 작은 점수를 곱해서 없애버리기 위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곱해진 점수로 곱해진 것이 웨이트 밸류 벡터 값이 되고 이것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이 셀프 어텐션 레이어의 출력 값이 Z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셀프 어텐션 과정을 모두 다 확률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컬이하고 키하고 밸류 값들을 모두 다 합쳐서 확률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력 벡터들을 하나의 X로 이렇게 쌓아 올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학습할 웨이트 행렬들 WQ, WK, WV 차례로 곱합니다. 그래서 이런 곱하는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겠죠. 다음은 스케일드 다 프로덕트 어텐션인데 우리가 이제 소프트맥스 값을 취해서 Q하고 K 앞에서 구했던 Q하고 K의 트랜스포즈한 값을 서로 곱하게 되는데 여기에 루트 DK라고 하는 값으로 나누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8로 나누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벡터 사이즈가 증가하면 이 값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에는 이제 지나치게 뒷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지나치게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멀티헤드 어텐션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텐션 레이어가 여러 개의 리프레젠테이션 공간을 차지하게 해주는 건데요. 계속해서 보겠지만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용함으로써 우린 여러 개의
컬이나 키나 밸류, 웨이트 행렬을 가지게 됩니다. 셀프 어텐션 계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돼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 8개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8개의 서로 다른 Z 행렬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텐션 헤드 각각에 대해서 Z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다 합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웨이트 매트릭스 W0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Z들을 다 모아서 이제 이 Z들을 우리가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보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과정이 멀티헤드 어텐션 과정입니다. 다음은 그 인코딩 부분에 각각에 들어있었던 add and normalize 부분인데요. 이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거나 또는 신경망들을 거치게 됐을 때 계속해서 그 공변량이 변화하는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공변량 과정, 이것들을 이 변화되는 과정들을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주로 쓰는 과정들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웨이트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이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코더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코더는 하나의 입력이 인코더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인코더에서 값들이 나오게 되고, 이 값들이 쌓이게 되면 K와 V를 얻어내고요. 이 K와 V가 각각의 디코더로 들어가면 이 디코더에 의해서 리니어 선형 변환과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아웃풋으로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전체 과정을 한꺼번에 이제 첫 번째 스텝이 아닌 다른 스텝들에 관해서도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 아웃풋으로 보시면 처음에 들어갔던 다른 단어들에 의해서 하나씩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의 끝은 end of sentence라고 하는 구호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파라미터는 보통 D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정해진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되고요. 보통 이제 피드포워드 신경망의 입력층과 출력층의 크기, 그리고 인베딩 벡터의 크기 정도 돼서 여기서는 511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의 개수, 그다음에 헤드의 개수. 그래서 레이어의 개수는 아까 인코더와 디코더의 개수의 층을 6개로 됐었던 걸 보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멀티헤드 어텐션 부분에서 8개로 우리가 나누어서 그 Z 값들을 각각 구했고, 이걸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합쳤었던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 각각의 8개를 병렬로 어텐션을 수행하고 나중에 합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병렬의 개수가 8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DFF라고 하는 거는 피드포워드 신경망 내에서 은닉층의 크기를 2048로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은 이제 엑셀넷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넷의 이제 처음 부분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은 AR 모델하고 A 모델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넷의 특징으로 첫 번째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버트 모델하고 좀 비교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incorporate idea from transformer XL이라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transformer XL의 모델에서 가지고 왔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모델링 멀티플 세그먼트하고 이제 이전에 이거에 대한 이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익스페리먼트, 그다음에 엑셀넷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보통 AR이라고 하고요. 오토 인코딩 모델을 AE 모델이라고 하는데 AR 모델을 보시면 인풋 시퀀스가 X로 되어 있고요. X1부터 X2까지로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forward likelihoo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전 토큰들을 보고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가 XT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P의 X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현 시점 이전에 어떤 입력이 있었다는 걸 가정하에 XT라고 하는 걸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곱으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이것들의 likelihood를 구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로그를 취해서 다 서메이션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AI 모델의 대표적인 거는 엘모 모델과 그다음에 GPT 모델, 그다음에 RNN 랭귀지 모델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소프트맥스 함수로 나타내 본 건데요. 소프트맥스 함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에서 ZJ에 대해서 모든 서메이션 분의 익스포넨셜 ZJ인데 이거를 지금 현재 있는 모델에 갖다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식은 그것 때문에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로그는 아까 앞에서 맥시마이즈 시켰던 맥시마이즈 시켰던 로그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에 의해서 로그를 취했으니까 여기에 서메이션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AR 모델은 코퍼스의 확률 분포를 추정으로 볼 수 있고요. 순차적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이 P셋 아까 보셨던 이 P세타가 위에서 이 소프트맥스가 되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양방향 학습은 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방향은 포워드도 할 수 있고 백월드로도 할 수 있어서 한 방향으로만 라이클로드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A 모델은 이제 오토 인코딩 모델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버치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보통 우리가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보통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인풋 시퀀스 X 바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corrected input의 X 햇은 여기에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마스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우리가 노이즈로 보통 얘기하는 거고요. 노이즈 마스크 토큰이 주어졌을 때 이 마스크 토큰을 원래 인풋으로 복원하는 그 확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해시라고 하는 이 마스크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원래 인풋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역시 이것들에 대한 모든 확률들이 우리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다 확률들을 곱하게 되고요. 이거에 이제 맥시마이즈 로그를 취해서 맥시마이즈 시키게 되는 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에 주어지는 MT는 이제 매스크 토큰에 관련된 부분인데 XT가 매스크 토큰인 경우에는 MT는 1이고요. 매스크 토큰이 아닌 경우에 MT는 0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함으로써 매스크된 토큰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역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얘를 소프트맥스 함수하고 똑같이 모델링을 해서 보면 식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손상된 이제 매스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노이즈로 가서 손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원래 데이터를 재구성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입력 시퀀스가 주어지면 이 토큰의 특정 부분이 매스크가 되어 있고 그렇게 대체된 것들을 복구하도록 학습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통 프리 트레이닝 할 때 매스크를 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파인 튜닝에서는 매스크를 활용하지 않아서 프리
트레이닝하고 파인 튜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넷의 특징으로 보면 엑셀넷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팩토라이즈 오더의 모든 가능한 퍼뮤테이션 시퀀스의 로그 라이클로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순열과 순열의 연산으로 모든 위치의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된 토큰의 결합 확률을 인수분해해서 곱셈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넷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중요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을 쓴다는 것과 타겟 어웨어니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쓰는 것, 그다음에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게 엑셀넷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목표는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이고요.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타겟 어웨이니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 내용들과 트랜스포머 구조를 동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지식들을 좀 버트와 연결시키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텐데 일단 여기에서는 인디펜던트 어썸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어진 인풋 시퀀스에 대해서 각 마스크 토큰들의 정답 토큰이 등장할 확률은 원래는 독립이 아니지만 독립이 아니어야 정상이죠. 그런데 이것을 독립으로 가정을 하게 되고요. 이걸 독립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각 확률을 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트 같은 경우에 인풋 시퀀스에 임의로 추가한 매스크 토큰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매스크를 이제 노이즈로 우리가 간주를 하고 이거를 복구하는 방식으로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 방식을 취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인풋 노이즈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양방향 컨텍스트를 잘 포착하도록 사전 훈련을 하는 거가 이제 컨텍스트 디펜던시를 따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에 있었던 방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넷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인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시퀀스 X를 X1, Xt까지로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클리우드를 여기에 ZT라고 하는 게 이제 퍼뮤테이션들의 집합이 되는데 여기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1, 2, 3이라고 하는 집합에서 1, 2, 3으로 가는 1대1 대응의 총 경우의 수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방법, 1대1 대응을 만드는 방법은 뭐 2, 3, 1도 있을 거고 3, 1, 2도 있을 거고 1, 3, 2로 있을 거고 3, 1도 있을 거고 뭐 2, 3, 1도 있어서 총 6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모든 집합을 나타내는 게 여기 ZT가 됩니다. 그 ZT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T가 나타나는 T 시점에서의 ZT가 나타나는 것을 예측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모든 확률들의 곱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것들의 기대값을 예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시퀀스의 인덱스 순서는 모든 퍼뮤테이션을 고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이 4개라고 하면 퍼뮤테이션은 4팩토리얼이 되기 때문에 입력 시퀀스가 만약에 t개라면 총 입력 경우의 수는 t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에 ZT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랭스가 t인 경우에 이 인덱스 시퀀스의 모든 가능한 퍼뮤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퍼뮤테이션들을 다 포함하는 셋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것을 예측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에서 이건 이제 앞에 여기 아래 보시면 팩토라이션 오더가 3, 2, 4, 1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갛게 네모 박스 해놓은 게 이제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3번이라고 하는 X3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X3을 예측할 때 3을 그대로 들어가면 3이 일어났다는 가정에서 X3을 예측할 수는 없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X3은 포함시키지 않고요. 메모리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메모리에 대한 정보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메모리가 그때 메모리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3에 대해서 3, 2, 4, 1에서 3을 예측해야 되니까 이거는 메모리 정보를 참조하고 3은 참조하지 않고요. X3에 대한 정보는 참조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에는 그대로 얘를 올려주죠. 그리고 역시 메모리는 그대로 참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 다음으로 예측해야 되는 게 2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2를 예측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시 앞에 있었던 메모리 정보와 X3에 대한 걸 가지고 X2를 예측하게 되고요. 4를 예측할 경우에는 X4를 예측한다는 건 메모리 정보와 X3, X2를 가지고 X4를 예측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팩토라이제이션 오더가 4, 3, 1, 2로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을 우리가 예측한다고 했을 때 4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4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X4라고 하는 부분에 연결선이 포함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메모리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3이 첫 번째였기 때문에 메모리만 참조를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X4가 들어가는과 동시에 메모리 정보도 같이 참고를 하게 되고요. 이걸 다음 단계로 넘겨서 역시 마찬가지로 H4 여기서는 또 메모리 정보를 참고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 2, 4, 3, 2일 때 2와 4를 참고하고요. 2, 4 여기 1인데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2, 4, 1, 3으로 되어 있을 때는 2와 4와 1을 참조하게 되겠죠. 모두 다 메모리 정보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To stream self-atten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to stream이라고 하는 부분은 query stream하고 컨텐츠 스트림 두 가지를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컨텐츠 스트림을 만들 때 이전 문맥과 자기 자신에 대응하는 토큰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텐츠 스트림은 기존 트랜스포머의 네트워크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H세타라고 하는 부분들을 컨텍스트 스트림의 값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Z는 문장 순서를 랜덤 셔플한 인덱스 리스트를 우리가 볼 거고요. ZT는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Z의 T번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N번째 블록의 컨텍스트 스트림 벡터는 N-1번째 컨텐츠 스트림으로 참고를 하는데, 즉 H의 Z의 N번째 블록의 컨텐츠 스트림 벡터는 H의 Q도 지금 N-1이고요. H도 N-1번째 컨텐츠 스트림을 참고를 하죠. 근데 여기에서 Z는 T가 T보다 작거나 같은 H를 참고로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겟 포지션 어웨이니스 리프레젠테이션을 보실 텐데, 이제 인풋 시퀀스가 X1에서 X2, X3, X4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퍼뮤테이션 전체는 지금 4개니까 총 24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2, 3, 1, 4를 만약에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2와 3을 가지고 1을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representation H세타를 H세타의 X2, X3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고요. 2, 3, 4, 1인 경우에는 X2, X3를 갖고 X4를 예측하게 되니까 이거 역시 H세타의 X2, X3로 representation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representation이 같은데 X1과 X4 다른 것들을 예측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거 가지고는 컨텍스트 토큰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의 타겟 인덱스의 포지션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새로운 타겟 포지션 어웨어니스 리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타겟 포지션 어웨어니스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G 섹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타겟 포지션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한 G세타를 어떻게 구성할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요. 특정 시점 T에서 타겟 포지션 ZT의 토큰 XZT를 예측하기 위해서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쓰게 되는데,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G세타의 X의 Z가, 여기선 Z가 T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ZT 시점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T 시점 이전의 컨텍스트 정보 X, Z가 T보다 작은 거, 이거와 타겟 포지션 정보 ZT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T 이후에 T보다 큰 어떤 J에 대해서 이에 해당하는 XZ, J를 만약에 예측한다고 하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T 시점의 컨텍스트인 XZT를 인코딩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세 번째 거를 쓴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있던 3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세 번째 거를 쓴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세 번째의 정보를 메모리와 함께 다 참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요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여기가 제가 앞에 시퀀스를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네,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투 스트림 셀프 언테이션 구조에서 보시면 여기에 H 정보 가지고 Q와 K 부위를 각각 언테이션 부분에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H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G세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G 정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 정보들을 가지고 K와 V를 쓰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위에서 보시면 H의 정보가 Q에도 들어가고 K, V에도 같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것에 의해서 어텐션을 구성을 하고 이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H1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G 정보가 가지고 Q를 구성하게 되고 H2와 H3, H4를 가지고 KV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어텐션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서 G1을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로 두 가지 스트림의 어텐션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컨텐트 스트림이고 하나는 쿼리 스트림인데, 컨텐트 스트림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H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가죠. H1에 대한 걸 할 때 여기서는 H1에 대한 정보가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쿼리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포함하지 않고요. 여기 컨텐트 스트림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artial prediction에 대한 부분인데요. partial prediction은 이제 프리트레인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입력값의 부분 집합만을 학습하는 거고요. 만약에 4개 단어로 구성된 토큰 인덱스를 랜덤 셔플해서 3, 2, 4, 1의 순서에서 마지막 2개만 예측에 이용한다라고 하면 3, 2, 4, 1의 순서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x3, 그 다음에 x3하고 x2와 x3가 일어난 것으로 x4를 예측하고 x3, x2, x4가 일어났을 때 x1을 예측하는 이 과정에서 마지막 두 개만 예측에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x2와 x3로 x4를 예측하는 것과 x3, x2, x4를 가지고 x1을 예측할 확률 이 두 가지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썼던 것처럼 한 칸씩 순차적으로 모든 학습을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앞에서 쓴 두 가지 학습을 제외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어텐션을 통해서 마스크를 설정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는 마스크를 설정해서 자연스럽게 그 계산 과정에서 빠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미리 우리가 다 세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트랜스포머 엑셀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기존의 트랜스포머 방법은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의 단점으로는 고정된 길이의 문맥 정보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긴 텍스트를 보기 위해서 세그먼트 리커런스라고 하는 기법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는 문서가 연구자가 정한 최대 스코어에 나타난 방지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리커런스라고 하는 기법을 제안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를 기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처럼 학습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세그먼트를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하나의 세그먼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세그먼트라고 하고 두 번째 세그먼트가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두 번째 세그먼트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고 새로운 또 세그먼트가 생기고 그래서 첫 번째 세그먼트는 기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처럼 그대로 학습을 하고요. 이것을 충분히 학습했다면 얘를 두고 두 번째 세그먼트를 다시 학습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세그먼트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현재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 고려 대상에 포함되는 직전 세그먼트의 계산 결과를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이름을 붙여서 저장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세그먼트가 이동할 때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대응됐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얘가 이제 움직였을 때 지금 X3를 기준으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봤는데 보이시죠? 이쪽 오른쪽에서 보면 더 긴 선으로 보여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실제 컨텍스트가 이렇게 늘어난 범위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세그먼트는 기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처럼 그대로 학습을 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그먼트를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세그먼트의 정보를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그먼트 리커런스 학습이 완료되면 모델이 고려할 수 있는 문맥이 넓어지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그먼트를 학습할 때 고려 대상에 포함하는 직전 세그먼트 결과를 메모리라고 이거 어디서 보신 것 같죠? 메모리라고 하는 거에 넣게 되고요. 그리고 직전 세그먼트 이전의 메모리 정보와 현재 계산을 합친 후에 이것들을 이제 이것들이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랜스포머 엑셀이라고 하는 이건 이제 기존 방법들에서 썼던 거에서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는 건데 금방 세그먼트 리커런스를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쓰는 것들은 이제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 엑셀과 같이 여러 세그먼트를 가지고 리커런트 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포지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세그먼트를 가지고 계속 이동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정보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여러 이제 절대적 위치로서는 여러 세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적 위치에서는 세그먼트가 옮겨져 가면서 첫 번째 세그먼트에서 만약에 세 번째 있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세그먼트로 갔을 경우에는 A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위치가 그닥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할 때는 절대적 위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겟 단어를 중심으로 상대적 위치를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상대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을 하게 되는데 이 세그먼트 레벨의 그 레퍼런스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 사실은 이제 렐러티브 엔코딩을 할 때 우리가 어텐션 부분들을 봤을 때 QK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QK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얘가 이쪽으로 와서 A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 때 하나는 절대의 위치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에 대한 어텐션 부분을 계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UI 트랜스포즈, WQ 트랜스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WK, UJ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는 WK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WK2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WK이고 여기서는 WKR이에요. 여기서 W는 A라고 하는 파트에서 WK는 WK2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파트의 WK는 KR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쪽에서 UI의 트랜스포즈 WQ 트랜스포즈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또 다른 형태 U 트랜스포즈 WK2라고 하는 걸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WK의 UJ라고 하는 부분들이 WKR로 바뀐 거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QK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부분을 A라고 하는 걸로 나타내게 되고요. 이 A라고 하는 부분들 여기에서 Q와 K를 내적한 결과로 얘는 정방행렬이 되고요. 이때 I와 J는 각각 쿼리와 키의 인덱스가 됩니다. 여기 IJ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그래서 각각 쿼리와 키의 인덱스고 만약에 UJ가 절대위치의 임베딩이라고 한다면 절대위치의 임베딩이고 한다면 우리 여기 밑에서 쓰이는 R은 상대 위치의 값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위치로 포지셔널 인코딩 할 때 썼던 사인 종류의 함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WQUI라고 하는 거는 쿼리 단어의 위치 정보가 되고요. WKUJ라고 하는 거는 키 단어의 위치 정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이 변하게 되죠. 어텐션 스코어도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UI, WQ라고 하는 거 있으네. 여기서는 U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벡터가 쓰였고요. 여기서는 V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벡터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보통 A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기반을 하게 되고요. B라고 하는 부분은 컨텐츠에 의존한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부분은 글로벌 컨텐츠의 바이어스, 그 다음에 D 부분은
글로벌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인코딩하는 부분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 한번 우리가 봤었던 세그먼트 리커런스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쓰는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모델링 멀티플 세그먼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프리트레이닝 부분인데 프리트레이닝 부분 모델링의 멀티플 세그먼트에서 프리트레이닝 부분에서는 인풋은 버트에서의 보통 유사하게 A, separate, B, separate CLS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눠지게 되고요. 여기서의 SEP와 CLS는 스페셜 토큰으로 간주하고 세그먼트 A와 세그먼트 B에 들어가게 되는 두 개의 문장 세그먼트를 랜덤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세그먼트의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퍼뮤테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렐러티브 세그먼트 인코딩 을 통해서 이제 전체 시퀀스에 주어진 포지션 ij가 같게 되면 sij를 우리가 s 플러스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세그먼트는 sij를 s 마이너스로 줘서 이렇게 두게 되고요. 각각 어텐션 헤드에 존재하는 학습 가능한 얘는 파라미터를 보게 됩니다. 이 렐러티브 세그먼트 인코딩인 경우에는 우리가 음의 값을 볼 수가 없고요. 다 양의 값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렐러티브 포지션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x1, x2, x3, x4, x5, x6 6개가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x5가 절대 위치로 봤을 때는 5번째에 등장하는 단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타겟을 x5를 우리가 중심으로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x1의 상대 위치는 왼쪽으로 4칸을 이동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상대 위치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렐러티브 세그먼트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AR 모델에서는 상대 위치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렐러티브 인코딩의 인덕티브한 바이어스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세그먼트를 갖는 파인 튜닝 태스크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버트와 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가 AR 모델과 A 모델 두 가지로 비교를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여기에 보시면 엑셀넷의 팩토라이제이션 오더를 만약에 is, city, new, 6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버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is, city 가지고 new를 예측하는 거하고 is, city 가지고 6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측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만 엑셀넷은 is, city 가지고 new를 예측하고요. 이 new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들어가서 new is, city로 6이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랭귀지 모델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통 ARU 모델들은 과거에 대한 디펜던스만 고려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버트와 만약에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텍스팅은 이지어 스틸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엑셀넷 같은 경우도. 그리고 AR 랭귀지 모델인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는 U만 가지고 이걸 예측해야 되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퀘스천 앤 앤서링 같은 경우에 좀 취약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넘어가면 익스페리먼트 부분에서는 보통 16기가 정도 되는 부크포스하고 잉글리시 위키피디아를 사용하였고요. 그 다음에 엑셀 라지 같은 경우는 512 TPU V3 환경에서
2.5일 동안 돌려서 학습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사이즈는 2048이었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러닝 레이트 K를 적용했었고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뭐 워낙 좋게 나오는 부분이어서요. 레이스 데이터셋에서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SQAD 데이터셋에서도 마찬가지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도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메타 쪽을 보시면 엑센을 사용했던 하이퍼 파라메타는 레이어를 24개를 사용하였고요. 히든 사이즈 1024 그리고 어텐션 헤드 사이즈 64를 사용하였고요. 여기에 러닝 레이트 K는 리니어를 사용하였고요. 아담 엡실론 10-6승 사용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배치 사이즈 2048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에서의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도 다른 여러 가지 비교해서 보시면 맥스 시퀀스 랭스 512 대부분 다 512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배치 사이즈 32, 48, 128, 128 정도 사용했던 걸로 나타나고요. 아담 엡실론 거진 다 10-6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 값이 일정하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버티에서도 그렇게 했었던 걸로 알고 하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값을 너무 크지 않게 포지션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끊고 질문을 받았어야 되는데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족한 게 많아서 네, 네, 네. 이거요. 어,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이 하루 값하고 키 값하고 밸류 값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는 맞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서. 아, 이거죠. 근데 이건 실제로 제가 이건 계산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이 값들을 임의로 넣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는. 네. 그렇게 넣었던 것 같은데 어 명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이거를 이 트랜스포머하고 엑셀넷 쪽 부분을 지금 혹시라도 시뮬레이션을 해 보게 되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도커를 설치하는 중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